이 그림으로 그 사야 할 시점이랑 팔아야 할 시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사야 할 시점과 팔아야 할 시점을 판단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주기가 너무 짧아요. 저런 거를 계속해서 써보다 보시면은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 늘어요, 스킬이.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그다음부터 눈이 생기고요. 지금 이거는 여기는 지금 이게 변하면서 올라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결국에는 요 전월세 전원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 대표님의 공식에 의하면 네. 그렇다면은 이제 처음으로 결국에는 처음으로 돌아가면 네. 지금 월세는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네. 뭐 우리 소득의 20% 이내에서. 네, 소득 증가율만큼 월세가 올라가고 그쵸? 있습니다. 소득이 우리가 지금 뭐 크게 떨어지거나 그런 상황은 현재는 아니니까. 네네. 그럼 얘는 완만하게 상승한다고 봤을 때 네. 결국에는 요 이자율이 큰 핵심이 될 것 같은데 네네. 전월세 전환율이 지금보다는 단기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현재는 단기 기준금리가 너무 높아서 그 압력을 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네. 요거를 이제 나눠봤을 때가 결국에 어떤 전세 가격이라는 건데. 그렇죠. 그럼 전세 가격이 지금보다 낮아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대표님은 지금 사실 일각에서는 네. 지금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빠졌다 정말. 매매가는 좀 주춤해도 예. 전세가는 정말 쉴 새 없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전세가는 이제 정말 빠질 만큼 빠졌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 더 빠진다고 보시는 거네요. 맞아요. 네. 금리 상승으로 전세가가 추가 하락 조정을 좀 받는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매매가가 버틴다고 봤을 때는 전세가율하고 엄청난 차이가 더 생기는 거니까. 네네. 그런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매매가가 하락을 해요. 네. 그럼 질문을 제가 하나 바꿔보겠습니다. 네네. 이런 게 궁금해요. 최근에 세종시를 보면 네. 세종시의 뭐 보람동이나 어떤 새롬동 이런 곳들이 좋은 동네인데 그렇죠. 그쪽에 뭐 33평 아파트 뭐 이제 중심 분야 외곽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33평이 한 6억 정도, 뭐 한 6억 2천 정도, 요 정도 거래가 실거래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전세가는 뭐 2억 3억 수준 레벨이라는 맞아요. 거예요. 네.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 우리 대표님 요 공식에 의하면 이거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뭐가 안 맞는데요? 거긴 멀티플이 높은 거예요. 세종시는 2.5배를 스스로 주고 있어요. 배수를? 네. 거기는 그냥 멀티플이 높은 거예요. 배수가 높기 때문에. 네. 세종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네. 세종시는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계속된 정부의 투자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그 도시 자체의 멀티플을 스스로 높게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높은 멀티플이 언제 다른 도시처럼 정상화되는지 아십니까? 글쎄 뭐 개발이 다 끝나면 그렇게. 맞아요. 개발이 다 끝나면, 그러니까 성장하는 구간에는 멀티플이 높은데 네. 도시 개발이 다 끝나면 멀티플이 정상 회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성장을 했다면 도시가 좋아졌기 때문에 임차료가 올라갈 거예요. 저기서 R값이 튀게 됩니다. 전부 다 살기가 네. 좋아져서 150만 인구 됐어요. 네네. 그런데 저는 현재 세종시에서 좀 과한 멀티플을 스스로 주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세종시가 그렇게 과한 멀티플을 받을 만한 그런 펀더멘탈은 아닌데 그냥 좀 미리 멀티플을 너무 주고 있는 게 아니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네. 2020년, 21년에 GTX 역세권 주변에 매매가가 튄 거를 기억하시죠? 윈도우가 엄청 올랐어요. 예, 그런데 거기 전세는 많이 안 올랐었는데 네. 전세는 그냥 금리 효과 정도로 올라갔는데 뭐 매매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거는 저기서 뭐가 갑자기 피 가격이 왜 올라간 거예요? 그 뭐 월세는 그것도 똑같이 그쵸. 멀티플을 미리 땡긴 건데요. 사실은 멀티플이 변화가 없는데 네. 뭘 땡긴 거냐면요. 저 월세가 네. GTX가 준공된다면 지금 100인데 150 될 것이다. 하고 월세를 땡긴 거죠. 월세를 미래 가치를 끌고 와서 100만 원이 맞아요. 내가 임차료 100만 원인데 이거 2년 150 될 것 같다. 150 될 거야. 송도의 왜냐하면은 교통이 좋아졌으니까. 교통이 좋아지니까. 우린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신분당선이 그 용인과 수원까지 연결될 때 용인 수지구 지역을 관통하게 되면서 용인 수지구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임차료가 일제히 상승했거든요. 그거는 교통 요인이 부동산의 핵심 요인 중에 하나고 교통망 좋아졌으니까 좀 더 높은 주거비를 주고도 수지구에 살 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간 건데 비슷하게 그런 경험들을 다 있다 보니까 지금은 GTX가 없으니까 서울 통근통하기 어려워서 월세가 이 가격인데
예를 들면 월 200만 원인데 GTX 다 건설되고 나면은 이게 월세가 한 250, 280 정도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매매 가격은 멀티플이 유지가 되면은 매매 가격은 지금보다 더 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미리 사겠다. 이렇게 그 로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호재가 실현될 것 같고 뭔가 불장일 때는 네. 파는 사람들은 월세를 미리 땡겨와서 이거 여기다 반영을 해가지고 전세가도 올라가는 거고, 혹은 적정 배수, 우리 세종시처럼 네. 도시의 미래 가치를 좋게 봐서 적정 네네. 배수 멀티플을 높게 줘서 매매 가격을 끌어올리는 건데, 지금처럼 이제 하락장이 크게 오고 뭔가 뭐 호재가 이제 더 이상 호재처럼 사람들이 느끼지 않을 때쯤에는 네. 그걸 녹여놓은 요 가격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월세 얼마에 주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첫 질문이 세종시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세종시는 아시겠지만 민주당 정부일 때 가격 상승이 높은데요. 왜냐하면은 민주당 정부일 때 저 멀티플에서 그 도시 사람들은 여기 투자가 많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멀티플을 땡겨 오기 시작을 하죠. 그죠. 뭐 국회 이전 이슈라든가. 네, 국회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소위 지방 자립, 그다음에 국토 균형 개발의 컨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가 네. 좋아질 거라 생각해서 투자자들 역시 여기 앞으로 투자가 집중된다면 여기가 결국 나중에 월세가 올라갈 텐데 그거를 지금은 월세가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쵸. 지금 저 월세라는 거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오늘 날짜로 받는 겁니다. 오늘 GTX는 미래에 지어지는 거지 오늘은 아니니까. 그쵸. 오늘 월세는 오늘 입지 환경에 따른 월세인데요. 네. 투자 매수자들은 저게 지어졌을 때를 생각해서 높아진 월세를 생각하고 땡긴 거니까 선 매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됐어요. 그러면은 세종시에는 이제 뭔가 큰 투자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버렸다면은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 멀티플이 네. 이제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정권 이제 그 정부 성향에 따른 어떤 투자 기대 심리가 줄어들면서 저 적정 배수가 네. 낮아진 것도 있고 네. 겹쳤고, 그 다음에 어떤 지나치게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실제로 월세는 뭐 바뀐 게 없어 별로. 네, 그 월세는 이것도 기업도 똑같은데요. 네. 우리가 과거를 보면서 살지 않잖아요. 삼성전자 작년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래 실적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볼 때도 오늘의 임차료가 아니라 1년 후, 5년 후의 임차료가 여기가 어떻게 변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좋은 자산을 취득하는 진짜 핵심 방법이에요. 아니라면은 뭔가 좀 도시구조적으로 뭐 이제 이런 걸 잘 읽으신다면은 도시구조적으로 요 도시는 지금은 조금 별론데 나중에는 되게 여기가 좀 많이 좋아질 그런 도시 공간 구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현재 임차료 상승보다는 좀 멀티플 상승에 좀 베팅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야, 이게 이렇게 되는군요, 대표님. 예. 좀 최상욱 대표님이 네. 지금 녹아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체면들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저는 주식도 다 주식을 하시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시는 거고 모든 자산 가격이라는 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그 복잡한 것도 네. 이익 곱하기 멀티플이거나 매출액 곱하기 멀티플이거나 자기 자본 곱하기 멀티플이거나 사업용 건물 그렇게 복잡한 것도 네. 임차료 나누기 이자로 끝이더라. 그래서 되게 더 깊게 들어가면 끝없이 깊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네. 원리 원칙은 되게 간단한데 세종시가 그러면 저게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냥 풀어서 보면은 그래서 그럼 여기서 공감하는 사람은 그래 네. 세종시는 높은 멀티플이 맞지. 계속 발전할 거야. 뭐 정권은 뭐 이렇게 계속 바뀔 수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투자가 집중된다면 여기 언젠가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 가격에 서로 거래를 하게 되는 거고요. 네. 반대로 여기가 조금 현 임차료 수준, 결국 현 임차료는 현 전세 수준. 전세 수준을 봤을 때 너무 높은 하이 멀티플을 받고 있는 것 같다. 너무 높은 배수를 받고 있는 것 같다. 서울보다 더 높다니. 그래서 그럼 이건 조금 고평가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분은 팔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팔겠다는 사람, 사겠다는 사람 만나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세종시는 정말 이제 바닥 쳤다는 의견도 있고 또 혹은 나쁜 가격은 아닌데 네. 그래도 조금은 더 조정이 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두 가지 의견이 크게 네. 있는 것 같거든요. 둘 다 맞는데 세종시는 처음부터 프리미엄을 받았습니다.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다른 도시가 뭔가 좀 자생적으로 네. 만들어지고 물론 공공택지로 이렇게 만들어지긴 했지만 세종시는 뭐 전국 공무원들 그 중앙부처 공무원들 다 모아놨죠. 네. 그리고 수도이전 관련하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소위 서울에 준하는 그 밸류에이션으로 이미 상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뭐 3기 신도시 지역이 상장할 때 우리가 거기가 서울 된다 생각 안 하는데 그쵸. 여기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거의 뭐 서울을 이전하네 마네 하면서 행정수도 복합 도시로 만들어졌으니까 그쵸. 그냥 이 도시를 바라볼 때 바로 서울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 기본적으로 전세가의 1.8배에서 뭐 2배 정도를 받고 있으니까 네. 여기도 기본적으로는 1.8배에서 2배를 받으면서 시작을 한 거고요. 야, 이게 저는 되게 공감되는 게 네. 최근에 제가 그 이야기하는 어떤 그 유명 유튜버 분이 계신데 부동산 투자 얘기를 나누다가 저는 대구가 조금 낫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지방 투자를 하신다면 네. 대구는 입주 물량도 굉장히 많고 앞으로 이 전세가와 매매가가 장기적으로 많이 저평가될 이 미분양도 많이 늘어나서 올라살 수도 있다. 좋은 지역을. 그렇죠. 지금 말고 뭐 빠르면 내년 뭐 아니면 뭐 한 25년 요 정도 25년 정도쯤에 대구 가시면은 좋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본 적이 있는데 네. 그분은 대구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으세요. 우리나라의 5대 광역시인데 네네. 그런데 세종은 사시겠다는 거예요. 네네. 이게 말씀하신 게 지금 그 지역을 세종을 더 좋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은 그거 세종을 더 좋게 보시는 거고, 근데 그분만 세종을 더 좋게 보시는 게 아니고요. 밸류에이션이 말을 해줘요. 사람들이 어디를 더 좋게 보고 있는지. 세종을 서울보다 더 좋게 보고 있는 게 현재 세종의 가격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저 개인은 네. 거의 그렇게 좋게 봐야 되냐? 약간 이런 거여가지고. 그거 너무 조금 너무 고평가 네, 같은데. 네, 그래서 전 좀 고평가를 생각하지만 그 시장 자체가 그 멀티플이 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1.6배 정도 받고 있는데요. 세종은 2.5배 이상 받고 있잖아요. 월등히 지금 차이가 나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종이 훨씬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보수적인 투자자니까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그게 실현되고 사도 늦지 않다. 네, 그게 실현되고 사도 늦지 않고 그리고 너무 먼 미래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잘 된다는 정말 최선의 베스트 시나리오 상에서는 현재 가격보다 훨씬 높을 수도 있는데 그게 중간이거나 베이스 시나리오거나 네. 워스트로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랬을 때 좀 열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가치평가라는 거는 저런 걸 개발하게 되면은 네. 좀 바꿔가면서 상하단을 잡아가고 그 상하단 안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다고 하는 점에서 이제 소개드렸습니다. 되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제 네.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적정 배수가 지금 뭐 많게는 세종 같은 2.5배, 네. 그다음 적게는 1.1배까지 네, 그렇죠. 차이 난다고 하셨잖아요. 서울은 1.8에서 2.0배 지역에 따라서. 그럼 그냥 네. 2배라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전세가의 2배인 매매가가 적당하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럼 전세가율 50%? 네. 그러면 우리가 2013년에서 뭐 한 16년 요 사이 때 네. 한창 서울의 전세가율이 막 붙고 높이 올라오고 네. 어떤 특정 아파트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갭이면 정말 아파트를 갭 투자한다. 3천이면 산다. 네. 그때는 그럼 이게 설명이 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도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네. 이 그림으로 그 사야 할 시점이랑 팔아야 할 시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지금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사야 할 시점과 팔아야 할 시점을 판단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주기가 너무 짧아요. 네, 그런데 부동산은 하셨던 것처럼 되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사야 할 시점을 줬었어요. 언제냐면은 임차료가 올라가는데 매매가가 안 올라갈 때가 풀매수예요. 네. 월세는 올라가는데 매매가는 네. 뭐 그러니까 떨어지거나 안 올라. 월세든 전세든 이제 월세 전세의 그 스윙은 코로나 때 좀 나타났던 거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제외하고 본다면 월세 전세가 올라가고 있다면 근데 매매가가 안 올라가면 사야죠. 왜냐면 기업으로 치면은 이익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익이 좋아지는 게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월세가 살기 안 좋은 곳에 월세 비싸게 주지 않습니다. 결국 더 좋아지기 시작하면 월세를 비싸게 주기 시작을 하는데 네. 그러면은 펀더멘탈이 개선되고 있는데 매매가가 안 올라가고 있는데
매매가만 보면은 여기 매매가가 빠지고 있어. 이거는 팔아야 돼. 이게 아니고 이때 사야 돼요. 이거는 이제 그냥 샘플로 잠시 렐스를 갖고 왔는데요. 우리가 전세를 환산했지 않습니까? 아까 월세에서 전세를 환산했는데 네. 2022년 전까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냥 전세만 한번 봐보자고요. 전세와 네네. 매매를. 그러면은 요 잠시 렐스의 장기간 차트에서 요 2010년부터 요 한 다시 10억이 왔던 2014년까지 네. 이때 전세를 봐볼까요? 전세는 보시면은 이렇게 계속 완만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어요. 매매가는 하향 조정 받다가 네. 다시 이렇게 살짝 오히려 갭이 더 좁아지고 있었고요. 네. 이게 그럼 지금 사야 될 자리예요? 뭐 팔아야 될 자리예요?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연끌을 해야 돼서라도 사야 될 자리인데 그 시점이 한 달, 두 달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한 4, 5년에 걸쳐서 네. 이 주택을 아주 적극적으로 취득해도 되는 굉장히 그 좋은 매수 자리를 줬는데 이제 요때 매매가만 보면 어떤 판단을 하는지 아십니까? 매매가 빠지고 있으니까 일본식 장기 침체 온다. 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뭐 다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인구 구조상 오를 수 없다. 네, 그러니까 뭐 생산 가능 인구가 정점 찍었다. 오만 그 가격을 설명하는 논리를 만들면서 상황을 설명하는데 근데 이거를 주가와 이익으로 보면은 이익이 계속해서 올라가 있는데 주가가 안 오르는데 이거를 설명할 때 애널리스트 같은 게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이렇게 이익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은 주가 언젠가 올라갈 거니까 사라. 주가가 가만히 있으니까 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게 지금 가치가 상승하고 있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는 어마어마하게 샀어야 되는 자리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시장이 눈치를 채죠. 이거 임차료 이렇게 올라왔고, 그러니까 이 집을 사서 임차를 넣으면 이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거니까 환산 월세로 꽤 괜찮은 자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임차료가 안 올라가더라도 매매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제자리 찾아가는 거죠. 네. 네. 원래 그래서- 이 정도 임차료면은 가격이 여기가 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너무 눌려 있어. 그래서 서두에 저 맨 앞에 P 갈로 V가 저게 항상 일치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은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네. 그리고 아까 세종시 사례나 다른 지역 사례처럼 거기는 가격을 미리 그냥 가서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임차료가 그만큼 가지 않았는데 근데 제일 좋은 상황은 현재 저 가격보다 밸류 값이 더 커질 때 막 커지고 있을 때 그때 사는 게 제일 좋은 사야 될 자리인 거고요. 그쵸. 가격이 결국엔 밸류로 따라갈 가능성이 제일 높으니까 그게. 네, 맞아요. 그거를 지금 너무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저 멀티플도 꾸준히 우상향해 왔거든요. 꾸준히 우상향해서 지금 적용되는 그 멀티플 자체가 아주 낮지는 않아졌고 그래서 저거는 요즘에 조금 논의하고 있는 게 막 인구랑 막 그 지방 소멸이랑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장기적으로 저 멀티플도 분명히 변하긴 할 거기 때문에 저것도 조금 의식하셨으면 좋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자율과 금리에서 만들어지는 전월세 전환율을 조금 보시는 게 중요하고 전월세 전환율이 지금 기준금리를 반영했을 때 지금보다 튈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 추세적으로 튀고 있고 그러니까 환산 전세가 내려가면서 매매가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고 네. 다만 저거는 그래서 그 명목 수치가 막 변하는 거여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밸류 값은 아닌데 네. 그 운 좋게 그냥 금리가 막 이렇게 높아져서 전세가가 빠져서 매매가 빠졌는데 네. 월세는 아까 그 아파트로 했지만 아크로타 스페어가 320이 아니라 340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게 오히려 더 본질에 가깝다는 거니까 월세 데이터를 정말 꼭 보시면서 네. 이 내가 보고 있는 단지가 진짜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인지 네. 어떤 부분에서 매매가가 변하고 있는 과정인지 좀 잘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야 될 자리도 팔아야 될 자리도 밸류는 좋아지는데 네. 가격은 빠지는 자리는 연끌 매수 자리고 밸류는 오히려 더 빠질 것 같은 구간인데 가격이 튀고 있다. 그럼 도망가야죠. 네. 야, 이게 공식을 이렇게 주시니까 네. 저는 되게 이게 도움이 많이 돼요. 지금 생각 정리도 그렇고 뭔가 사례를 맞출 때도 그렇고. 그럼 대표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요 공식에서 나온 이 밸류가 시장의 가격과는 항상 동행하는 건 아니다. 그거는 아까 보셨던 그쵸. 것처럼 네, 심지어 매우 오랜 기간 몇 년 동안도 다를 수 있다. 맞아요. 예. 그러면은 대표님 생각에는 사람들은 지금 전세가율이 뭐 50% 55%야? 이거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 왜? 너무 전세가 낮아 매매가에 네. 비해서.
그런데 요 공식을 따라서 배수 적정 배수 멀티플이 뭐 1.9에서 2 정도 2.1이 나온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 50%가 그냥 밸류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근데 전세액 자체가 금리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럼- 아까 저희가 아크로타워스퀘어 샘플 사례에서 4.8% 전환율일 때는 8억 전세였는데 네. 아까 6%까지 간다. 그쵸. 6%까지 가면은 그 완전 확 내려와요. 네. 그러면은 네. 이제 그 밸류가 또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부동산은 월에 320만 원 주는 부동산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또 저 이자 금리 어떻게 보면 또 금리 영향도 굉장히 큰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 금리 부분은 이제 각자 생각을 하실 거니까 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밸류에이션의 대가 다모다른 교수가 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밸류에이션은 아트나 사이언스가 아니고 그냥 기회에 가까운 거, 크래프트의 공예에 가까운 것 같다. 하면 할수록 늘더라. 그냥 하면 할수록 느는데 저기 월세나 전환율이나 멀티플이나 막 적용하는 거를 막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네. 나중에는 막 5초 만에 계산을 해요. 그냥 딱 보고 땅땅땅땅. 저는 이제 월세랑 전환율 값을 머릿속에 다 두고 있으니까 어느 지역 월세 얼마, 전환율 얼마, 그럼 환산 전세 얼마, 멀티플 이 지역은 몇 배. 그러면 이제 암산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랑 실거래가를 딱 보면서 실거래가가 조금 밸류보다 낮게 거래되네? 이러면 좀 뜯어보는 편이고요. 네. 너무 높게 거래되면 높게 거래가 되는구나 이러면서 조금 무시하는 편인데 하면 하실수록 늘어요. 근데 그분이 하셨던 얘기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본인이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기회와 공예니까 하면 할수록 늘잖아요. 그래서 그쵸. 자기가 직접 해보셔야지 돼요. 자기가 보는 단지를요. 내가 이 방송 한 번으로 겨우 지금 1개 단지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는 안 되고요. 여기저기 막. 네, 그 단지도 2평형대, 저평형대, 2평형대 그리고 이 가정을 써봐가지고 월세도 하다 보면은 어떤 한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는 뭐 20만 원 더 싸고 비싸고. 그러니까 한 달 평균 가격을 쓸지 3개월 평균 가격을 쓸지 왜냐면 한 달은 너무 스윙이 심하니까 3개월 평균을 쓸까? 뭐 한 1년을 쓸까? 아니야 지금 1년을 쓰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저런 거를 계속해서 써보다 보시면은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 늘어요 스킬이.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그 다음부터 눈이 생기고요. 지금 이거는 여기는 지금 이게 변하면서 올라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DIY 그 Do It Yourself DIY 밸류에이션을 알려줬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DIY 밸류에이션은 하시면 된다. 하시면 된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렇게 긴 시간 얘기해 주셨던 요 어떤 공식에 대해서는 일단 요 정도로 하고 그럼 앞으로 전망, 이 공식을 이용한 전망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1월에 바닥을 치고 다시 상승 혹은 지금 가격을 유지할 거라는 의견도 어느 정도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일시적인 데드캣 바운스다 가격 다시 하락할 거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아까 중간중간 대표님 설명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속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대표님 저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제 전망치는 그 소름 공식에 좀 기반하고 있는데 지금 전월세 전환율이 추세적으로 상승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어서 그 결국 명목 전세가액이 더 빠질 것 같거든요. 실질 월 지출 월세나 이제 이자비 지출이 빠지는 건 아닌데 환산 전세가액이 빠질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기술적으로 진짜 명목 매매 가격이 빠질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직은 주택 가격이 완전히 바닥을 집었다고 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매매 가격이 그럼 반등한 건 뭐냐? 그거는 매매가 반등 역시 전세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지역에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냥 매매가가 나홀로 반등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매매가가 빠진 거는 전세가 21년 말 기준 고점 찍고 먼저 내려왔고 매매가가 추세적으로 하향을 하기 시작을 했고 한참 내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수요자들이 매수할 만한 수준까지도 내려온 단지들에서 반등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런 단지들에서는 전세 실거래도 살짝 반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세가가 살짝 이렇게 그 소위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에서 매매가 상승이 어느 정도 성립은 된다고 말은 하지만은 전 지금 현재는 오히려 밸류가 좀 빠지고 있는 구간인데 가격이 먼저 너무 일찍 좀 튄 구간인 것 같고 그 가격이 튀게 매수하신 사람들의 심리엔 뭐가 있냐면은 금리 인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월세 전환율 하락이 있을 것이다. 하는 3.5% 유지 못하고 하는 금리 무조건 낮추고 시장 금리 낮추면은 좀 자연스럽게 자산 가격 올라가니까 그게 선반영됐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게 조금 매우 이르다. 너무 이르다. 네, 너무 이르고 그리고 아직 이 사이클이 이 인상 사이클과 제자리로 돌아온 사이클의 결과를 예상하기가 너무 아직 좀 빠른 시점인 것 같다.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 할 수도 있다. 그런 예측 주체도 너무 빠르다. 올해 1, 2, 3월에 어떤 정도였냐면은 올해 연말에 무조건 금리 인하 한다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좀 바뀌었죠. 지금은 금리 인하 없을 수도 있고 혹시나 뭐 올릴 수도 있겠다 약간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달라진 매크로 환경에 따라서 결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저 이자율 값이 달라질 거고요. 그 미래 이자율 값이 올해 초에는 좀 과도하게 미리 하향을 선반영했다가 네. 이렇게 선반영한 게 너무 좀 과도하게 선반영한 건가? 라는 그런 환상 과정을 거치면서 가격 조정 좀 있지 않겠느냐. 그 폭이 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